톨스토이 시리즈 7편 주인과 일꾼. 돈은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인간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늘 이야기할 톨스토이의 작품은 바로 그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추운 겨울밤, 한 부유한 상인과 그의 일꾼이 마주한 극한의 순간,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톨스토이는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주인과 일꾼의 관계. 바실리 안드레이치 브레휴노프.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땅도 있고 가게도 있고 여관도 경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수완이 좋아. 돈 버는 재주가 탁월해.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실리는 어떤 거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이 거래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저 땅을 사면 몇 년 후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이 사람을 고용하면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손익계산서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산은 대부분 정확했습니다. 바실리는 실제로 돈을 벌었고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 집사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신실한 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꾼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니키타 스테파니치, 바실리의 일꾼이자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니키타는 가난했습니다. 평생 남의 땅을 일구고 남의 말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바실리 밑에서 일했습니다. 임금은 적었습니다. 1년에 80루블. 게다가 그마저도 제때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실리는 니키타에게 돈 대신 물건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밀가루, 소금, 기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계산해서 말입니다. 니키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이 굶주릴 테니까요.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바실리는 이런 니키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친절했을까요? 아니면 냉정했을까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실리는 니키타를 쓸모있는 도구로 여겼다고.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니키타가 말을 잘 다룬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용했습니다. 니키타가 술을 끊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니키타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편하게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니키타의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니키타의 아이들이 무엇을 꿈꾸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니키타가 밤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니키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인과 일꾼의 관계였습니다. 한쪽은 돈과 권력을 가졌고 다른 한쪽은 노동력만을 가졌습니다. 한쪽은 명령했고 다른 한쪽은 따랐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쪽은 그저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실리는 니키타를 무시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의존했습니다. 말을 모는 일, 길을 찾는 일, 실제 노동을 하는 일, 이 모든 것을 니키타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은 그저 앉아서 지시만 하면 되었습니다. 편했습니다. 니키타는 바실리를 존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의 비위를 거스르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시할 때도 신중했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언제나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이것이 19세기 러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귀족과 평민, 주인과 하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명확한 계급이 존재했고 그 계급은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달라졌을까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누군가는 명령하고 누군가는 따릅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이익을 계산하고 누군가는 생계를 걱정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땀 흘리며 일합니다. 형태는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톨스토이가 150년 전에 쓴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돈과 권력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실리와 니키타, 이 두 사람은 곧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목적지는 인근 마을의 숲입니다. 바실리가 사려고 하는 숲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도착하게 될 곳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생명의 경계선, 인간성의 시험장, 그리고 그 여행에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 돈과 지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인과 일꾼이라는 허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등한 자리에서 진짜 인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폭설 속의 선택. 어느 겨울날 오후 바실리에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고리아치킨 마을의 숲이 팔려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의 숲이었습니다. 바실리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얼마에 팔려고 하지? 나무는 얼마나 되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숲을 사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목재로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땅값은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계약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바실리는 결정했습니다. 오늘 당장 가야 해. 지금 가면 내일 아침에 도착할 수 있어. 그런데 밖을 보니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눈보라의 전조였습니다. 바실리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날씨가 안 좋아요. 내일 가는 게 어때요? 하지만 바실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늦어. 다른 놈들이 먼저 갈 거야. 그는 니키타를 불렀습니다. 니키타, 준비해. 우리 지금 출발한다. 니키타는 망설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보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주인님,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내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실리는 화를 냈습니다. 뭐? 내일? 내일이면 다른 놈이 먼저 가 있겠어. 빨리 준비해. 니키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거역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썰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에게 먹이를 주고 안장을 얹었습니다. 썰매에 건초를 깔고 담요를 챙겼습니다. 바실리는 집 안에서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모피 외투를 입었습니다. 여우 가죽으로 만든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장갑도 끼고 좋은 가죽 장화도 신었습니다. 모자도 털이 두툼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돈 있는 사람의 겨울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니키타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에게는 낡은 외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구멍이 여기저기 뚫린 외투였습니다. 장갑도 해진 것이었고 발에는 낡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모자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꾼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보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은 익숙한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니키타가 고삐를 잡았고 바실리는 썰매 뒤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눈을 가렸습니다. 앞이 점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의 경계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들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니키타는 조심스럽게 말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주인님,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지만 바실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멀지도 않았어. 계속 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니키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갔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니키타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길을 잃으면 큰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실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숲밖에 없었습니다. 그 숲을 사면 얼마나 큰 이익을 볼 수 있을지만 생각했습니다. 위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니키타의 안전?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 이익,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장면을 통해 보여줍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지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돌아갔을 것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거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실리에게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 거래라 모든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도 니키타의 생명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탐욕이 그를 앞으로 몰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는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얀 눈뿐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도 사라졌습니다. 눈보라는 그들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말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깊은 눈을 헤치며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니키타는 더 이상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들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인님, 우리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니키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실리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뭐, 길을 잃었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그의 목소리에도 처음으로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아까까지의 자신감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마을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든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니키타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마을이 있어. 바실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그 불빛을 향해 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몇 채 안 되는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코리아 치킨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출발했던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바실리는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얼마나 헤맨 거야? 그들은 한 집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코리아 치킨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날씨에 코리아 치킨까지 가시려고요? 미친 짓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가십시오.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난로 옆에 자리도 내주었습니다. 니키타는 감사했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붙고 있었으니까요.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실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급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면 내일 아침에는 다른 놈이 먼저 가 있겠어.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숲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눈보라의 길을 잃으면 얼어 죽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십시오. 날이 밝으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실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지금 가야 해. 시간이 없어. 니키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했고 추웠고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난로 옆에서 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가자면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눈보라 속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오늘 밤 못 넘길 거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말이 눈 더미에 빠졌습니다. 깊은 눈에 다리가 빠져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썰매가 기울었습니다. 니키타와 바실리는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키타는 말을 달래며 썰매를 빼내려 애썼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왔습니다. 손은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일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바실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썰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모피 외투를 더 여미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니키타를 돕지 않았습니다. 빨리 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는 그저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니키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한참 만에 썰매를 빼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방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방향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니키타는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아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바실리는 불안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계속 움직여야 해. 멈추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은 더 이상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니키타는 비틀거렸습니다. 추위가 그의 의식을 서서히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실리도 이제는 진짜 두려웠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돈도, 숲도, 거래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니키타가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바실리는 니키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니키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 방법이 있을까? 양심의 등장. 니키타가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낡은 외투 한 벌로 영하 수십 도의 추위를 견디던 일꾼은 이제 더 이상 숨을 몰아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 엎드린 그의 몸 위로 차가운 눈송이들이 무정하게 쌓여갔습니다. 바실리는 그 모습을 보며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놈이 죽으면 나도 끝이다. 그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니키타가 죽으면 말을 돌볼 사람이 없고 길을 찾을 희망도 사라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썰매에서 내려와 니키타를 흔들었습니다. 니키타, 정신 차려. 일어나란 말이야. 하지만 니키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늘게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주인님, 추워요. 너무 추워요. 이제 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집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니키타의 의식은 이미 저 먼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실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온통 하얀 지옥이었습니다. 따뜻한 집, 가득 쌓인 금화, 곧 내 손에 들어올 그 숲.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금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이 눈보라 속에서 금화는 그저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모피 외투도 소용없었습니다. 파고드는 한기는 그의 뼛속까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실리의 마음속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낯선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그리고 지금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 이 도구 같은 인간을 보았습니다. 아니,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실리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결심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홀린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비싸고 두꺼운 여우, 모피 외투를 벗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 추위에 외투를 벗는다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니키타 위로 자신의 몸을 덮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로 니키타를 감싸고 자신의 가슴으로 니키타의 차가운 등을 눌렀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니키타에게 전달되기를, 이 불쌍한 인간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바라며 그는 온 힘을 다해 일꾼을 껴안았습니다. 니키타, 죽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따뜻하게 해주마. 바실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실리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몸은 점점 얼어붙고 감각이 사라지는데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벌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내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을 누르고 남의 것을 뺏고 숫자를 불리는 것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평안. 자신을 던져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이 강렬한 생명력. 바실리는 더 이상 숲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품 안에서 가늘게 숨을 이어가는 한 인간의 박동만을 느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지만 바실리의 영혼은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고요한 숲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니키타는 살아야 해. 그는 살아서 가족에게 가야 해. 바실리 안드레이치 브레흐노프. 마을에서 가장 탐욕스러웠던 상인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고귀한 영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세상은 눈부시게 하얀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썰매 소리를 듣고 혹은 길 잃은 나그네를 찾기 위해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반쯤 눈에 파묻힌 썰매와 그 곁에 쓰러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눈을 치웠습니다. 거기에는 꽁꽁 얼어붙은 채 죽어있는 바실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투를 벗어 누군가를 덮고 그 위에 엎드려 마치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 양팔을 벌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주 편안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실리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에서 부스스하며 누군가 움직였습니다. 니키타였습니다. 니키타는 바실리의 체온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옹기, 자신을 살려낸 그 거대한 무게가 주인의 시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니키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그는 평생 주인에게 복종했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남자를 위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키타는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바실리의 유족들로부터 약간의 보상을 받았고 남은 생을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운 좋은 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니키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죽은 것은 탐욕스러운 상인 바실리였고 그를 살린 것은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이 된 바실리였다는 것을요. 그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덮어주던 그 따뜻한 모피 외투의 감촉과 주인의 마지막 심장박동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바실리의 죽음은 마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그 돈을 두고 왜 그런 무리한 길을 떠났담? 결국 그 숲도 못 사고 죽었잖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의 마지막 선택을 조용히 기렸습니다. 그가 남긴 막대한 재산은 법에 따라 나뉘고 흩어졌지만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그 짧은 찰나의 희생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땅도 주인이 바뀝니다. 바실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숲도 결국 세월이 흐르면 베어지거나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니키타를 만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구처럼 여기는 사람들, 혹은 우리보다 낮은 곳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니키타는 그 후로 20년을 더 살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의 순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니, 자신을 구원한 형제 바실리를 만날 생각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 앞에 거울 하나를 가져다 놓을 뿐입니다. 바실리의 모피 외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자존심일 수도, 재산일 수도, 혹은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 던졌을 때 비로소 진짜 인간의 온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작가는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눈보라가 칠지 모릅니다. 길은 보이지 않고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움켜쥐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덮어주시겠습니까? 돈보다 중요한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주인과 일꾼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직 인간과 인간만이 남는 그 찰나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바실리가 느꼈던 그 따뜻한 불씨 하나가 남았기를 바랍니다.